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도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차츰 하향 안정화 정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사야 되느냐? 경기 침체 이전까지는 주식을 한 번쯤은 살 타이밍이 올 거다. 그런데 그게 가장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일단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도 영향을 미치고요. 5월달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공급은 주기가 짧지가 않아요. 즉 길기 때문에 또 시차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금리의 향방을 주로 추정을 하고 전망을 하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의 이면에는 결국 부동산 가격도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차츰 하향 안정화 정도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게 소유의 개념이냐 아니면 이용의 개념이냐 이견이 좀 분분합니다. 세대 간에도 다르고 시기마다도 다르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꼭 전망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타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과연 비싸냐, 과거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도 로케이션, 위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입니다. 즉 입지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부 수도권 안에서의 일부 지역에 대한 특화된 가격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범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기에 지방이라든지 이면에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상승폭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집을 사야 된다라는 쪽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살 수만 있다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를 말씀드릴 때 연말 3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지금 아직 연중 고점을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연말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연말에는 최근에 글로벌 경기 리세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게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지수들인데 미국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한번 주가지수뿐만 아니고 주식 전반적인 익절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익절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저점인 2분기쯤 4월, 5월 이 시기에 주식을 담아서 연말 바로 직전인 늦가을쯤에 익절하는 그런 모멘텀 전략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흔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사야 되느냐? 저는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지난 2008년 더 나아가서 90년대 후반의 리세션이 아닌 좀 더 짧은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 침체 이전까지는 주식을 한 번쯤은 살 타이밍이 올 거다. 그런데 그게 가장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을 서서히 매집해서 11월 전인 늦가을에 한번 익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현금 확보와 기회를 노려보자. 단 저는 그 시기가 좀 짧을 것 같다 라는 전망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산업에 주목해보자 라는 전략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건데, 저희 여의도 크루들은
설사 올해 말에 미국에 큰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게 적어도 1, 2년 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으세요. 자, 뭐가 맞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는 가을의 입절, 저는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오래 가던 저희 전망처럼 짧게 가던 일단은 한 템포 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 즉 글로벌리 스탠다드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파운더리 쪽에서는 상당 부분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 이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선반영되었다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도체는 상당 부분 비중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면에는 분기마다 이제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섹터인 것이죠. 요즘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4월 초에 벚꽃 구경하려고 어린이 대공원을 갔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다 나왔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5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마스크도 아마 벗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프라인 시장이 오는 것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주도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리오프닝을 네. 여행, 카지노, 쭉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지난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화 된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오프닝 안에서도 복석 가리기와 구조 조정이 일부 됐어요. 지금 살아있는 리오프닝은 아무래도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MZ의 정의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30대 후반까지의 그 넓은 밴드의 연령대이다 보니까 UN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MZ 세대이고요.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MZ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쪽수가 많기 때문에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향후 그들이 생각하고 소비하고 말하는 이 모든 문화들이 결국 향후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죠. 각 시기마다 중요해지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ESG가 좀 더 화두, 촉매제 역할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ESG 시대가 왔는데 인버러먼트, 환경, 소셜, 거버넌스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될지는 사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단언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 제가 책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 발짝 뒤에서 봐보자. 결국 ESG는 트렌드를 넘어서 하나의 큰 주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들이 모일 텐데 자금이 모인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고르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 ESG 채권이 관련돼 있는 상품을 일단은 먼저 선취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책에서 제가 세 가지 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NFT,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ESG, 그 다음에 초개인화 때문에 빅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해 드렸어요. 근데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MZ세대들이 결국 이 세 가지 부류에 상당 부분 오리엔트돼 있고 링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빅데이터 산업이 매우 22세기의 산업의 백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요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암만 좋은 서비스라도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것이죠. 즉 개개별 맞춤화인 것입니다. 개개별 맞춤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생태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개인화 산업의 필수 근간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빅데이터 산업이 마이데이터도 최근 금융 쪽에서 상당 부분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초개인화 사회로 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우리나라 10명 중에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8명이 갖고 있는 게 다 신용카드. 카드사들이 데이터가 많죠. 그들의 패턴 분석, 빅데이터,
들이 일단 열광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상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AI 핀테크 두물머리 이런 기업들도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AI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삶의 패턴을 연구하거나 이런 쪽에 전부 이 빅데이터 산업이 아직까지는 비상장 쪽에 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